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에다가 또 최근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까지 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부담을 줬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좀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0.36% 올랐고요. 나스닥이 0.66% 그리고 S&P 500 지수가 0.38%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2월 말, 3월 초 이후에 최고 수준의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우 지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이렇게 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미중 갈등 또 미국 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위 움직임이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중국이 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정부 관리가 중국 국영 곡물 회사에 대해서 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 부담이 나타났고요. 또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장 초반 좀 부담을 줬는데 그러나 역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지수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3.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에 보면은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5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PMI 지수의 기준선인 50에는 많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50을 넘어서야만 조금 더 확장 국면이다. 그리고 50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위축된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4월에 급락한 것에 비해서는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는 눈길을 끌었고요. 또 앞서서 발표된 중국의 5월 제조업 PMI가 특히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50.7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인 50을 넘어서서 확장 국면을 보여줬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맞닥뜨렸고 또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 나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5월 제조업 PMI 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기대감 또 희망을 심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날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인 녹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0.1%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35.4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는데요. 영국이 1.48% 올랐고요. 프랑스는 1.43% 상승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어제 휴장을 했고요. 영국은 이달부터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의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고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일부 학년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장은 이 카페와 음식점의 야외 테이블을 좀 더 폭넓게 설치하는 방안을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들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0.84% 올랐고요. 중국은 2.21%, 또 홍콩은 3%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역시 미중 간의 갈등이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제재가 없었고 좀 제재 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시점이나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이 급등한 모습을 보면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36% 상승한 25,475.0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지수는 0.38% 오른 3,055.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6% 상승한 9,552.0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미중 간의 갈등 고조와 또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서 흑인 남성이 사망하면서 이 미국 전역에서 번지고 있는 시위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으며 또 향후 몇 달 안에 미국 경제는 반등할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낙관론이 지지했는데요. 이날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3.1로 11년 만에 최저치였던 4월의 지수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50 미만이면 경기가 확장이 아닌 축소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여전히 경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올라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 역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빌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대선 때까지는 시장에 침체를 가져오는 행동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업종별로는 헬스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주가 2.1%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에너지주와 유틸리티, 또 금융주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개발 중이던 유방암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실패했다는 소식으로 화이자가 7% 이상 폭락했고요. 제약사 길리어드도 코로나 치료제의 3상 결과가 실망감을 주면서 3.4%가량 빠졌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시위대에 집중 타깃이 된 그 마켓들이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슈퍼마켓 업체인 타겟이 2.31% 내렸고요. 월마트도 0.08% 하락했습니다. 반면 애플과 CVS는 시위대 약탈에 대응해서 일부 소매점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각각 1.23%, 0.1% 올랐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6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될 거라고 밝히면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 주요 종목들의 주목할 만한 뉴스를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어드에서 발표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제 후기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길리어드는 그동안 중등증 환자 1,600명 대상의 3상과 또 중증 환자 6,000명 대상의 3상을 동시에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번 후기 임상시험에서는 중간 정도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치료 그룹과 또 일반 치료에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약의 효과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5일간과 10일간을 거쳐서 나눠서 경과를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5일간 투여를 받은 환자 그룹 중 65%가 일반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상태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일간 투여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상태는 호전됐지만 통계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시장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측에서는 3번의 임상시험에서 의학적으로 향상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한 투자회사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한편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9일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내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장도 관련주들의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에 돌입을 했고 이 결과는 6월 말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1단계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환자들의 항체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재생산을 막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요. 또 2단계 임상시험에서는 효율성을 입증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는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은 애플과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7월 또는 8월에 6.1인치 아이폰 신제품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IT 전문지 디지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올 가을 3가지 크기의 아이폰 신제품 4종을 출시할 계획이며 9월이 아닌 10월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에 나올 신제품은 애플의 첫 5G 기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주목해 보시고요. 또 이와 함께 애플이 매장을 재개장한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폐쇄를 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애플의 일부 매장이 흑인 사망 시위의 공격 대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 대다수의 소매 매장을 일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면서 간밤 애플의 주가는 1%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관련주들의 흐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아마존과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영국 물류 스타트업인 비컨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이조스 CEO는 영국 비컨이 진행한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 모금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컨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사이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물류 운송 정보 그리고 시장 전망 등을 서비스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비컨에 투자를 한 것은 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서 물류 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수년 전부터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율주행과 로봇 등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죽스의 인수도 추진 중이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같은 주요 기업들이 AI와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법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 타임에서는 어제 3% 급등한 코스닥 시장과 또 그 상승을 견인한 바이오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집중 분석 이슈 타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코스닥 시장과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도 강했지만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예, 거의 어제 상승 분위기는 압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지수가 3.09%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735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8일에 기록했던 745선 이후에 지금 근 한 13개월 만에 예. 한 1년하고 한 달 정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2주 정고
고가를 이제 새로 썼다라는 건데요. 어제 흐름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폭이 더 커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장이 하루가 마감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 대체로 다 그 지난 3월 말에 어떤 급락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오는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시장 놓고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반등 국면에서 코스닥이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코스닥, 코스피 공히 지금 저점이 3월 19일에 기록했었거든요. 네. 3월 19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28선을 찍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2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71.7%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뭐 폭이 아주 좁은 V자 반등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네. 같은 기간 2달 반 동안 코스피 지수도 많이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41.7%. 예.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한 30%포인트 초과 수익률을 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네. 특히나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주요 지수를 다 비교해봐도 네. 코스닥 지수 상승 폭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어떤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는 6.6% 정도 오히려 상승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지난주에 5일 이동평균선, 단기 추세선을 이미 넘어선 이후에 네. 중장기적으로 좀 고비가 될 걸로 예상했던 지금 250일 이동평균선조차도 단번에 뚫어내면서 예.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세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2달 반 정도의 이 가파른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 코스닥 상승을 이렇게 이끌었던 주체, 수급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이전의 코스피 상승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세 흐름을 시장 내에서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네. 지금 양 시장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여전히 40조가 넘는 엄청난 고객 예탁금을 가지고 추가 주식을 더 사겠다라고 이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세 흐름을 보시면 잘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3조 3,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예. 일주일 새 보니까 차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아, 한 7천억 그렇군요. 가까이 6,980억 정도 순매도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최근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최근 한 달간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 새 그 절반이 넘는 6,700억 정도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장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5배 정도 코스피가 크니까 산술 계산으로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6,700억을 샀다는 말은 곱하기 5를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3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일 새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은 주식 매수를 지금 코스닥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라고 그렇죠. 한 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치면은 같습니다. 1조 2천억에다가 5를 곱하면은 6조 원을 그렇죠, 6조 원을 그렇죠. 순매수한 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조건 이렇게 주식을 사 담는 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틀간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 순매수하는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1,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시세 흐름을 타면서 이익이 난 종목들을 외국인 투자자한테 팔아 넘기는 예.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개인들은 주식을 좀 차익 실현했습니다만은 시세는 강하게 올라가는 양상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전했다. 차익도 실현하면서 그동안에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강세 원인을 좀 더 하나씩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상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또 미국 증시건 간에 우리는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시중에 풀린 엄청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면서 주가 상승세를 계속 견인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요. 그 매수 중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증시에 발을 딛기 시작할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시한 코스피 시장에 발을 처음 내디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또는 충분히 반등한 이후에 추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쫓아서 네.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약간 네. 옮겨오는 양상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유동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이게 코스피보다는 적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세를 충분히 끌어올리기에 용이한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수익률을 쫓는 게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고 그 유동성의 힘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적인 추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수급상의 요인인데요. 지금 9월까지 우리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지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아무리 주식을 많이 사봐야 외국인들이 계속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좀 막았던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 특히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때렸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금지되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은 사라졌는데 개인 투자자 매수는 훨씬 많이 늘어났다. 네. 그 시세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이제 코스피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 미중 간 무역 전쟁 이 이슈가 가장 크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은 수출 종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떤 예봉에서 좀 한풀 피해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약간 그 피난처로서 코스닥 시장이 좀 선호받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2개월 선행 PER로 보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PER이 16.7배거든요. 최근 5년간 평균치에 비해서 10%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88개 지금 코스닥 상장사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34%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 일주일간 보면 오히려 영업이익 전망치가 5% 상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우려감이 커지는 반면에 코스닥은 실적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수혜가 핵심적으로 바이오주에 있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많이 포진돼 있는 코스닥 시장이 더 각광을 받는 어떤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3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나오는 게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 코스닥 수혜 업종들이 코로나 수혜 업종들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코스닥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역시 바이오주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포진돼 있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흐름을 봤더니 어제 이제 무려 5% 넘는 5.35%의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HLB라든지 RT오젠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시젠 시가총액 1위부터 뭐 5, 6위까지가 전부 바이오주들로 포진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결국 바이오주의 시세 흐름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 내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바이오주들,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고루 바이오주 내에 포진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술특례 상장이 예정돼 있는 SCM 그 생명과학이라든지 또 시가총액이 3조가 넘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SK 바이오팜 뭐 예.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가 워낙 좋으니까 바이오주의 기대주들이 새로 이제 증시에 상장하는 IPO가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오주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바이오주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주를 둘러싼 여러 재료들이 바이오주 상승세를 계속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들어가서 네네. 아마 이달 중순쯤에는 상장을 이제 예정으로 두고 있고요. 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6월 하순에 청약을 진행해서 이달 안에는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주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좀 견인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제가 뭐 예단해서 무조건 더 갈 것이다, 더 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오주의 기대주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시세 흐름을 견인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네.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SK 바이오팜은 상장 주관사가 당초 공모 희망가를 산정할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았었거든요. 지금 공모 희망가가 36,000원에서 49,000원 정도 돼 있는데 예. 실제 공모가가 얼마로 확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SK 바이오팜이 가지는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상장된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하나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전체적인 바이오주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 바이오주 대장주죠.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장이 사실은 강해야 그 뒤에 따라오는 2등주, 3등주도 시세 흐름을 같이 낼 수 있는데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너무 강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전체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해도 유럽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거든요. 바이오시밀러 부분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네. 또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품들이 지금 미국 시장의 실적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하반기에도 기대주들이 많습니다. 지금 램시마 SC라든지 또는 내년도에는 고농도 휴미라라든지 이런 그 신규 그 바이오 파이프라인들이 새로 등장을 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시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실제 올해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조 8천억이 넘는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지금 67%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96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257%나 늘어날 걸로 시장 컨센서스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어제 이제 셀트리온 뭐 제약 관련주들이 뭐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셀트리온 제약도 2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측면은 어제 나왔던 코로나19의 항체 치료제 동물 임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는 뉴스가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 이야기도 양호하지만 코로나19의 테마까지 같이 지금 얹혀 있다라는 점에서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바이오주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 뭐 렘데시비르, 모더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신, 치료제 이게 뭐 사실은 당장 내일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효율성을 갖춘 상품들이 양산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기대감들이 좀 과도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 하나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개별 종목으로 보면 단기적인 과열 양상이 기술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을 받는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종목별로 각계 약진을 하면서 어떤 종목은 조정을 받고 어떤 종목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이런 이제 약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오주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두 가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바이오주를 정리했고 코스닥 시장 전체를 다시 한번 또 돌이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굉장히 뭐 어려운 지금 질문인데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한 750선 정도가 1차 고비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750선 안착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엊그제 돌파한 250일 이동평균선도 이미 돌파는 했지만 거기 안착할 수 있는지도 좀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1차 고비를 일단 넘어선다 그러면 꾸준히 조금 안정적인 흐름, 안정적인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또 한 번 고비가 올 게 바로 9월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반면에 네. 공매도는 일단 금융당국이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9월이 되면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9월부터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 공매도 세력의 매물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세 흐름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부정적인 요인은 지금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가 한 4조 8,800억인 반면에 네. 코스닥은 5조 2천억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훨씬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개인들이 투자한 신용융자 잔고는 훨씬 규모가 크다라는 네. 것들이 시세가 조정을 받을 때 가파르게 반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 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네. 일단은 안정적으로 시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주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어느 시점이 되면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격 조정이건 기간 조정이건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군들이 시세 흐름을 다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시세 흐름을 유지해줘야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얼마나 강할지 지켜보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쉴 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IT 부품 관련주들, 장비 관련주들 또는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얼마나 시세 흐름 내줄지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살펴볼 변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바이오주가 쉬어갈 시간이 분명히 올 텐데 네. 그때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야 될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펜딩됐던, 지연됐던 설비 투자 계획을 대규모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평택 공장만 해도 지금 일주일 새 2건이 발표됐습니다. 엊그제 지난주에는 SUV 공정을 탑재한 파운드리 투자 한 8조 원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고요. 네. 어제는 이제 평택에 낸드 플래시 9조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랜만에 이제 임시 투자세 공제 를 비롯한 투자 관련 세금 혜택들이 많이 부활을 했거든요. 예. 정부가 그만큼 신규 투자, 대규모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계속 부추기겠다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거기에 화답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IT 관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에 겹불을 쬐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T 부품, 장비주 뭐 이런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 흐름이 굉장히 양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은 이제 좀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이 기대되는 수혜주들이 꽤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굉장히 좀 재밌었던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거나 상한가 거의 근처에 갔던 종목군들, 알톤 스포츠라든지 삼천리 자전거가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예. 이게 자전거 관련주, 우리는 사실은 좀 우습게 보는 종목군들이지만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언택트 수혜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끌고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대중교통을 타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자전거는 혼자 주로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한꺼번에 100만 원, 60만 원 들어온 목돈을 가지고 뭐 찔끔찔끔 뭐 식료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학원비를 결제한다든지 이렇게 그동안 살려고 벼렀던 자전거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예. 그 수요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과 관련된 겹불을 쬐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 흔히 증시에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책 수혜와 관련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그동안 사실은 너무 이제 오랫동안 좀 그 침체에 있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CJ ENM이라든지 또는 J 컨텐터리 같은 종목들은 이제 컨택트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잦아들고 난다면 네. 다시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시세 흐름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동시에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했던 코스닥 시장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바이오주가 언젠가는 좀 조정을 받을 국면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선택, 이슈앤 종목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하면 좋을지 과장님이 선택하신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해서 지난 5월 말까지 답변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리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좀 지속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우선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요구를 했어요. 네. 5월 말까지 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답변이 좀 그저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오늘 아마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한일 정책에 네. 대한 우리나라의 미지근한 태도 그리고 수출 관리에 대한 조직에 대한 부실 부분이 있지만 전부 다 알거든요. 네. 대법원이 이 한국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때문에 거의 보복성으로 이 수출 규제를 한 거라는 부분은 애들도 다 아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수출 규제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요구한 내용이 우선 3대 품목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을 해제하고 또 이제 백색 국가죠. 어떤 수출에 대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이 화이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좀 편입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일본은 어떤 답변을 내놨고 정부가 이거의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사실상 유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네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작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면서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이런 부분이 됐는데 한마디로 이제 사실상 일본 정부 거절했어요. 네. 거절했고 이제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대책을 내놓을 텐데 우선 첫 번째로 그거예요. 우선 WTO. 네. WTO에 제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작년에 이 지소미아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정에 대해서 유예를 하면서 이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WTO의 제소를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WTO에 제소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 지소미아 유예 때문에 WTO에 제소를 하려다가 말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네. 이 지소미아를 유예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소미아를 좀 유예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약간의 불편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이 WTO에 이 제소를 못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정부가 이 WTO에 강력하게 제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문제가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WTO는 한마디로 이제 어떤 강대국 위주로 약간의 좀 편협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WTO에 제소를 하고 어떤 법적으로 가기에는 좀 약간의 좀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제소할 건 해야죠. 네네. 네, 제소할 건 하면서 당당하게 이제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떠오르면서 어제 시장에서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들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네.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선택하신 이 이슈 속에 숨겨진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우선 DNF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하면서 반사이익에 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특히 이제 시청자분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모나미나 네. 이런 이제 일본의 주력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구나 이런 부분에 볼 수 있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3대 규제 쪽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쪽에 이 반도체 소재 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나미나 이런 같은 완구류가 수혜를 안 본다는 부분이 아니라 네. 실질적인 수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뭔지 부분을 정확히 안다면
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 이제 DNF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DNF는 이 확산 방지막 재료, 그러니까 방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방막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방막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 절연을, 그러니까 그 어떤 불순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연을 방해하는 네.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소재를 방막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DNF 같은 경우도 이런 방막 쪽의 우리나라 안에서도 독보적인 좀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이제 국산화 일본의 어떤 수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DNF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DNF가 이제 방막 쪽이 어떤 일본의 그 대체제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DNF와 전구체라는 프리커셔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네네. 그 전구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 그 반도체 쪽에서 웨이퍼 위에 입히는 막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주로 이제 그 전에는 일본에서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뭐 네. 낸드나 디램 만드는 기업들이 이 일본 쪽에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체제로 이 전구체를 만드는 DNF에 대해서 이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13,550원인데 우선 특이한 부분은 이 4월 달에 10,000원이 넘었어요. 네. 그걸 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이 일본 이 수출 규제한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막 많이 올랐는데 DNF 왜 늦게 오르냐? 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들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불산화 쪽이 뭐 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DNF의 전구체가 일본의 어떤 대체 수혜주로 부각되는 부분은 좀 제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올해 4월부터 좀 시장이 좀 그 실적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올해 4월 달에 이제 10,000원 넘었고 지금 이제 13,550원을 지금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1분기 실적도 긍정적이었지만 더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2, 3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그 말씀 드렸던 이제 1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DNF도 이 코로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네. 네, 피할 수는 없었는데, 하지만은 이제 DNF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비수기를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전반 기업들이죠. 이 반도체 만드는 낸드나 디램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증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도 감산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를 좀 낮추기 때문에 이 DNF의 뭐 방막이나 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더 매출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전구체가 일본의 기업들의 전구체를 대체한다라는 부분은 좀 가봐야겠지만은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증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부분에서도 수혜를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이 네. 낸드에 대한 전반 기업들의 증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량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늘리면 당연히 감산을 유의하겠죠. 네. 그 전에 감산했던 부분을 뭐 코로나 때문에 감산에 대한 했던 부분을 이제 그 완화시키는 조건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2분기보다는 저번은 2분기보다 하반기 때 더 실적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계속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분기보다도 하반기에 더 전망이 더 좋다고 하는 DNF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과장님이 선택하신 시장 공략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삼양식품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삼양식품 참 올해 상반기 들어오고 작년부터 계속 네. 핫했던 종목이에요. 네. 라면 좋아하시죠? 그쵸. 네. 근데 라면이 이제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삼양식품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면에 대한
그 사업 구조가 많이 바뀐 게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수 쪽은 42%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매주 47%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양식품의 그 주가와 실제로 견인했던 게 딱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게 80% 같아요. 한마디로 이 삼양식품의 면류가 해외에서의 반응이 좋고 이번 네. 실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삼양식품의 주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는 부분인데 뭐 어제도 7%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참 어디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어제 상승세 보였던 게 몇 주 동안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 강하게 보였는데 그동안의 상승폭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 몇 주 동안의 이 조정폭은 거의 뭐 조정이 아니다. 아. 한마디로 주가는 좀 간단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 어떤 종목이든 갖고 있는 투자자가 팔지 않으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팔지 않는다는 부분은 주가 조정폭이 작다는 거거든요. 네. 차익 실현이 적게 나오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 더 실적 기대되는 부분이 어제 코로나가 아예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 간편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도 어떤 사상 호실적 기록했고 2, 3분기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봤을 때도 4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 3월 달과 비교한다면 3월 달도 이 면류의 판매가 좋았는데 4월 달도 3월에 비해서 MOM이 확 늘어났거든요. 성장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삼양식품에 대한 그 실적은 지금 시장에서도 의심을 잘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12만 원대 이상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PR로 봤을 땐 10배 초반에 지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좀 그래요. 만약에 해외 수출 쪽에 50% 가까이 차지하면은 네. 이 기업들에 대한 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고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하도 고점 계속 경신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10배 정도로 한다면 저평가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평가 매력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삼양식품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굿모닝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6월 2일 화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국민 소득을 발표합니다.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민 소득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역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은 TV와 PC, 스마트폰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